최용현 변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소개 전문 기자 충북 뉴스의 김남규입니다. 우리 최용현 변호사님은 다 아시겠지만 현직 변호사시고 그 이전에는 이제 검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네.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과거 이제 길게 하셔도 돼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저희 충청리비 신문사에 최용현 변호사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청주 출신으로 신흥고와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한 뒤 최 검사는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사시, 행시, 지방고시 등 고시 3과에 합격한 사람이다. 그랜드슬램이죠. 고시 3관왕입니다. 그가 행시와 지방고시에 도전한 것은 공무원이란 직업이 적성에 맞기도 했지만 고향에 살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제가 말을 안 했고요. 그때 당시 이재표 기자가 다 꾸며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다 장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재표 기자 영입해야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기레기예요. 인터뷰를 예고한 거잖아요. 그리고요. 그가 뜻밖의 검사가 된 것은 행시 준비를 하다 보게 된 법전의 재미를 느껴 사실을 준비한 것이 계기가 됐다. 남들은 이거 사법고시 하나만 하려고 해도 지금 제 얘기가 신림동에서 피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한 표현이잖아요. 그냥 재밌어서 해봤는데 검사가 덜컥 됐다. 한 줄짜리로 압축하면 뭐 비법은 다른 거 없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런 분하고 똑같은 거죠. 현재는 HCN 충북방송 리얼토크 한판 토론자로 맹활약하고 계시는데 원성이 자자하죠. 어떤 원성이? 잘근잘근 씹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악플은 그렇게 안 달립니다. 아니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습니다. 검사 생활은 몇 년 하셨어요? 9년 정도 했습니다. 오래 하셨네. 그리고 아니, 계속 하시지 왜? 계속 하고 싶었는데 뭐 생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뱅센의 충격이라는 게 있어요. 루소가 디드로 만나러 가다가 갑자기 딱 깨우쳐서 저기 했는데 제가 검사 시절에 한번 책을 읽었던 게 최장직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인가? 좋은 책이죠. 전 정치학 까마득하게 읽고 있었어요. 고시 공부하고 뭐 검사 생활을 하고 까마득하게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는 질적으로 더 나빠졌다. 아직도 공부할 게 있구나 정치학에서 그 말을 보고 아직 그래서 공부할 게 정치학이 너무 재밌더라고. 그때부터 대학 시절은 재밌는 줄은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정치학을 다시 책을 찾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기행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검사 출신의 변호사니까 사실은 전관 예우도 있고 그럼 수입이 짭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안 하는 이유를 지금 이제 공증인 이제 공중 이것만 하고 계신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만 책을 읽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 정치 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거, 마르크스나 이런 책들 너무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은 재미있게 읽으시는데 이제 신문에 이제 저희 신문사에도 이제 기고를 했었는데 글이 너무 어려워요. 재밌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자, 지난번에 그 방송 마치고 나서 김종대 의원에게 저희가 그런 그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국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요럴 때 쓰는 말인가 봐요. 요상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국회 브리핑 형식으로 이 팟캐스터를 통해서 일반 그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보고하듯이 해 주실 수 있겠느냐. 친절한 설명.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로 전국이 들끓을 때 기무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에 대한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21세기 대한민국에 계엄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된 이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김종대의 국회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김종대 의원께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이것은 실행 계획이다. 기억나십니까? 압니다. 예. 네. 그리고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문건을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우선 국군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기 쉽게 좀 짚어주시죠.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한 3분 브리핑 정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관심 주제로 이렇게 조금 마저 보충 토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워낙 또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주였죠. 그 돌연 민주당의 한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종편의 단독 기사로 놀라운 뉴스가 터져 나옵니다. 총 8쪽에 달하는 군의 내부 문건이 폭로된 것이죠. 물론 그날 언론에는 5페이지밖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즉각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나머지 3쪽 뒤에 나와 있는 도표와 그 상세한 어떤 편성표까지 해서 마저 폭로해가지고 8쪽의 문서가 세상에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름하여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어려운 용어는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작년 3월에 그 국군 기무사령부의 조현천 중장이 사령관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내용이 즉슨 탄핵이 기각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정법 하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광화문의 시위가 종북 세력에 의해 가지고 화염병 투척 등 격렬한 어떤 그 폭력적 시위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또 태극기 부대도 탄핵이 또 채택되면은 혁명, 내란 이런 용어를 쓰면 극렬한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경찰력으로 치안이 어려워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이 위수령을 선포해서 위수령이라는 건 이제 경비를 경찰과 군이 같이 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수령을 선포해서 광화문과 여의도, 헌법재판소, 청와대 등을 경비를 시작을 하고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 계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검토한 문건입니다. 거기에 뒤에 나와 있는 부록까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록인데 3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무사령부가 계엄사을 선포해서 계엄사의 편성을 어떻게 하고 또 경비병력으로 우리 그 국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전사의 그 특전 여단과 육군의 직할 부대인 707 특임 여단을 테러 세력, 시위 세력들이 점령한 지역을 탈환하는 데 투입하며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갑차, 탱크 등 주요 그 군의 자산을 동원해 가지고 위력 시위를 전개하면서 치안 안정을 꾀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제 기억으로는 내가 어느 신문에서 읽었지? 그 기무사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청와대 경호실이 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주장한 것인데 그 기무가 이런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거는 기무사령의 대전복 임무를 수행한다는 대목입니다. 대전복이라는 거는 먹는 전복 말고 그 아재 개그를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그거를 방지하는 거기에 이제 카운터 펀치 그러니까 대응을 한다는 의미의 대전복인데 그런 업무는 청와대 경호실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그다음에 군내에서는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기무사령부 이 3개 핵심 부대가 경호실의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대전복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대로 지정이 돼 있다. 근데 이번에 그 폭로된 문건에 수방사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수방사는 그 이번에 폭로된 게 아니고 올해 3월에 그 폭로된 문건에 나와 있는데 그 군인권센터가 수방사가 계엄령 대책회의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기 혼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폭로된 이 문건에만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 하지만은 기무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대전복 임무라든가 이런 계엄에 관한 거는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기무사 단위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그래도 기무사가 대전복 임무 차원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면은 그것은 청와대 경호실이 컨트롤 타워일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 질문이 좀 하나 예. 있는데요. 그 서두에 그 조현천 그 중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 또 네.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청주 우리 의원님 선배실. 예. 그렇죠. 고교 선배. 근데 이제 우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자기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부인해 오지 않았었나요? 그러다가 시인했습니다. 아, 네. 네. 보고 받은 걸로 확인이 됐고 네. 그렇죠. 그런데 한민구 장관 주장은 그걸 보고 하길래 더 이상의 검토는 하지 마라 하고 돌려보냈다. 문건까지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럼 일반- 여기에서 네. 한민구 국방장관이 역할을 어디까지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그 국민들이 청문회를 강력하게 수사를 요구하고 해봐야죠. 그렇죠. 수사단이 출범됐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진보하고 보수하고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니까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성 주체가 기무사거든요. 기무사 보수 쪽에서는 단순한 월권 행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통수권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통수권자가 지시를 하면 기무사는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월권도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건 월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군 정보기관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미래에 대비해서 해야 될 의무다라고 보수 쪽은 주장하고 있고 진보 쪽은 월권이 아니라 청와대 핵심 세력과 군 정보기관 간의 이 군사 쿠데타 모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처음에 언론에서 이제 폭로가 됐어요. 일정 부분이 노출이 되고. 근데 그 이제 다음 날 언론에서 등장한 용어들이 뭐 탱크, 장갑차. 일단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어찌 보면 그 조금 전에 그 최 변호사님이 저는 핵심을 짚지 않았나 싶은 게 과연 기무사가 청와대 그러니까 과거 정권이겠죠. 과연 기무사가 과거 정권과의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수사의 지금 그렇죠. 핵심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나 이런 정황도 또 한 가지는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기무사령부가 청와대와 교감 없이 작성할 수도 전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청와대 분위기는 거의 농성장이었어요. 고립된. 대통령은 유배돼 있고 참모들도 바깥에 기어 나오지도 못하고 헌법재판소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거의 농성장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 청와대의 집단 사고가 그 탄핵은 기각될 거라는 믿음, 희망적인 생각으로 거의 통일이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곧 헌법재판소가 4대 3이나 또는 뭐 6대 2는 인용이죠. 한 5대 한 3 정도로 이렇게 기각되지 않겠냐.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이 많은데 그러면 대통령이 곧 국정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럼 시위는 더 격화될 것이다. 마침 시위대가 청와대 100m 앞까지 그때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그 청와대 동십자가 앞에가 그게 6월 항쟁 때 발포선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은 군 경찰이 발포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청와대 100m까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때마침 촛불 시위 초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위대 3명이 야간에 청와대 뒷산에 경비를 뚫고 그 철조망까지 접근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해프닝으로 잠깐 실렸잖아요. 아니, 해프닝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거기에 경비하는 그 병력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부대 55 경비단이 거길 경비하고 있는데 전부 실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거기가 김신조 넘어온 데입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이 고립대에서 위기에 권력이 경각에 달린 이런 시점에 이 정치 권력의 심장부와의 집단 의식은 이건 비상사태고 이제 남은 희망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기무사령관이 어떤 존재냐? 법적으로는 국방부 장관 부하지만 실제 그 행태는
마치 대통령의 국방보좌관 같이 행세라고 삽니다. 정권 보위부대. 예를 들면 북한의 그 노동당의 총정치국 같은 역할을 여태까지 해왔다고. 노동당 정치국이 군부대 정치장교들 보내 사찰하고 그걸로 그 쿠데타 방지하듯이 우리나라도 기무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관의 통제를 안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 청와대에 자기가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자기의 상관인 대통령과 또 그 주변 세력들을 자기를 컨트롤하는 세력들의 집단 정서와 끊임없이 교감이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어쩌면은 지금 위수령과 계엄령 법령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해당 사항들을 뽑아 가지고 장관을 찾아가서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선포됐을 수도 있으니 이거 참고하시라고 건네준 겁니다. 자, 그럼 김종대 의원님, 저는 이 정치판은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 그 문건이 여당 쪽에서 흘러나온 건 맞죠? 여당 의원이 언론사에 단독 보도로 그죠? 제공을 한 것이죠. 자,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당이 그럼 그 문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의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언론사에 그 문건을 줬다? 그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회의를 했겠죠. 워낙 사안이 묵직한 사안이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번 경우가 이번에 그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의제 관리에 실패한 사건이에요. 이 문건이 문제는 청와대 민정수석한테도 보고가 안 되고 아하. 정무수석한테도 보고가 안 되고 비서실장한테도 안 됐고 대통령한테도 안 됐고 청와대가 존재를 모르는 문건이 여당의 국방장관의 결심에 의해서 먼저 특정 의원한테 샜고 네. 그 문건이 당하고 교감 없이 특정 언론 거기에 단독 기사로 제공된 사건입니다. 그러자 그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책임지는 얘기, 확인된 얘기, 예, 얼마든지 절대 반박 못합니다. 그 잠깐만요, 예. 기나라 변호사님, 예. 우리 김남균 기자하고 최영현 변호사는 집에 간 줄 알겠어요. 혼자 브리핑 다 하시고 뭐 이제 둘이 답변도 하시고 하니까 저도 예. 뭐 우리 김 위원님 말씀에 일부 그럴 듯한 거는 맞아요. 뭐냐면은 이게 기무사의 자체 작품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그럴 수 있어. 공무원들은 특히 권력을 가진 정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획을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유능함이나 성실함, 이 주둔 면밀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작품처럼 여기고 해서 최고 권력자한테 갖다 상신하듯이 딱 올렸을 때 그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무사가 그동안에 그 개혁정부 속에서 계속 소외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으로서는 그 기무사 전체로서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너무 어려울 때 작품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기획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헌정 질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헌정을 파괴하는데도 헌정을 수호한다는 착각, 이런 착각에 빠지고 자기들은 유능하다. 그리고 자기들만이라도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들의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조직적이고 관료적인 이익을 이번에 쟁취해내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심리가 작용이 돼서 기무사 자체의 작품 이걸로 생각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통수권자 대통령이나 청와대 최측권에서 지시에 의해서 되기보다는 기무사 자측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게 그래도 청와대 정서를 잘 아는 그 정권 보위 부대 사령관이 작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고 개연성이 청와대하고 어쩌면 교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곤혹스러운 측면은 뭐냐면은 어느새 기무가 이런 것들을 예사롭게 작성할 수 있는 괴물이 돼 있다는 현실이 새삼스레 또 확인이 된 것이죠. 사실 이번 사건이 내란이냐 쿠데타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 자체가 설령 내란 음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요한 헌법 위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무사는 최 변호사님 말대로 남다른 선민 의식을 가진 정치 장교들의 집단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국가는 다 자기들 손에 달린 거예요. 아니, 마지막 보루예요, 자기들이. 여기에서 드는 의구심이 단순히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김 의원님 주장처럼 실행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냐,
저는 어떤 경우든 간에 명명백백이 이건 밝혀져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탄핵이 기각됐을 때 거기에 실망한 촛불 세력들이 탄핵 기각 결정을 부정을 하면서 과격 시위를 벌여서 그다음에 북한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래서 위수령을 하고 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식으로도만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간다는 시나리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이 제목을 보면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을지훈련처럼 전시훈련, 전시에 대비해서 예상 가상 시나리오를 짜는 거야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지금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들 말을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탄핵 기각 결정 이전에 대한 현 상황 평가가 있어요. 탄핵 기각 결정을 한 이후에 이제 과격 시위가 많아지고 한 이전에 탄핵 기각이 되거나 안 되건 간에 현 시국 상황 3월 달에 작성됐다면 3월 달 이전에 작성된 것 같은데 작성됐을 때 상황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촛불 집회 세력들을 진보 종북 세력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북이라는 건 뭐죠? 우리나라 군이나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종북이라는 건 타도할 대상이에요. 적이요. 적이요. 네. 적으로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탄핵이 기각되거든 안 되든 지금 현 상황에서 촛불 집회 참여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종북이다라고 평가를 이미 내려놓고 있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요. 위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 인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위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서서히 경비 비상 계엄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하고 위수령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국회에서 반발이 있을 걸 대비해서 지자체장이 위수령을 하게 되면 지자체장이 이제 요구를 해야 돼요. 군 병력 출동을. 이랬을 때 지자체장들이 요구를 안 했을 때 군 출동을 요구를 안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편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위수령 지역을 군부대를 그 확장 경계 지역 범위를 점점 좀 넓히자. 뭐 이런 식의 편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 위수령의 폐지 법안, 무효화 법안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냐? 거부권 행사에서 버텨라. 최소한 2개월은 버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지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 탄핵 기각 결정 이후에 혼란 사태의 대비용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든 면이 있는 거죠. 저는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요. 예. 그 이제 기무부대에서 이 계엄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만들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은 그것도 충격적이지만요. 일상화된 민간인 사찰 문제 이 문제도 묵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즉 하나의 이제 계엄령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사찰 그 결과물들 거기에 쌓여 있는 데이터가 결합됐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간과하지 말고 봐야 될 부분들이 MB 정부 때 그때도 뭐냐면 그 이제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의 이제 어떤 한 부서에서 민간인을 사찰을 했어요. 과연 기무대도 아니고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일개 그냥 하나의 행정기관에서조차도 이제 이런 식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고 근데 이제 기무부대 같은 경우에는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치밀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인사들에 대해서 아마 치밀하게 이제 어떤 등급을 매겨놓고 분석을 해놨을 건데 사실은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그런 과정이 둘이 맞닥뜨려졌으면 또 그것대로 실제로 실행이 됐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까. 기무사의 근데 역사를 더듬어 가보면 결국 그 미군에서 그대로 문서까지 이전받은 방첩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창군 과정에서 일제 때 그 특무부대를 모태로 해가지고 그 김창룡이라고 그 유명한 이름은 다 아실 겁니다. 기무사라면 아직도 사진이 모셔져 있는 그 창설 멤버들이 있었죠. 그리고 미군보다는 사실은 일본의 그 일본군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일단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특무부대로 방첩부대로 특무대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특무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보안사로 명칭이 바뀌기까지 점점 세력을 확장했고
지금 기무사가 된 거는 1989년에 윤석영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그때 보안사에 근무하던 이등병, 네. 윤석영 이병이 어느 날 자료실에서 놀라운 그 자료들을 발견하는데 그 당시에 그 플로피 디스켓이 수백 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정계의 주요 인사들의 그 신상과 예비 검속 시에 도피 예상되는 도피로 또 주변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 이런 사찰 기록들이 빼곡히 수록이 돼 있었어요. 이걸 수백 장을 가지고 탈영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양심선언을 했어요. 기독교 회관에서. 그렇죠. 이래가지고 노태우 정부 저 말기에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듬해 보안사가 이제 명칭이 기무사로 바뀌면서 그때 민주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제 저 보안사가 폐지가 된 건데 결국 그 기능은 이후에 화려하게 부활해가지고 민간인 사찰의 악습은 여태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김 기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건 뭐냐면은 이 기무사 문건만 갖고 기무사를 보지 말고 여태까지 이 정부 들어가지고 여러 건의 기무사 문건이 폭로됐어요. 이번에 그 계엄령 말고도 뭐 세월호 사찰, 시민단체 사찰,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도 그다음에 이미지 메이킹도 해줬고, 그다음에 댓글 부대에도 기무사가 관여돼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기무가 본연의 임무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정치 참모로서 사실상 무력을 행사해 왔다는 정보력과 물리력을 행사해 왔다는 이런 어떤 그 사실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윤희병 얘기하셨잖아요. 그 윤희병 사건이 있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지난번 회에 그 저희가 언급했었던 그 잡지 말지, 말지에서 특별 부록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부록이 뭐였냐면 그 윤희병이 가지고 나왔던 그 플로피 디스크에 기억납니다. 그 네. 자료 아세요? 아예 압니다. 예, 다. 저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그 부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제가 자주 가는 서점 가운데 그 YMCA에 그 딸려 있는 서점이 있었어요. 그 서점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대표가 누구고. 그래서 수백 명이었어요. 수백 명. 그러니까 그 김영삼, 김대중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 수백 명. 기무사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니 육군 이등병의 용기로 이게 만천하에 폭로되고 사령부를 뒤흔들어서 결국은 그 윤석영 이병은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만은 한 4년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영 후원 사업회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복학생 신분입니다만 그게 제가 이제 이 군사업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화운동 세력 또 이 군의 민주화 운동 세력 이런 것들을 윤석영 후원 사업회로 결집해가지고 이 한국 사회의 이제 평화운동의 1세대가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그 이 사건은 너무나 역사적이고 그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긴장과 그 어떤 의미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번에 이 계엄 문건은 제가 그 이후로는 처음 겪는 정말로 모골이 송연한 우리의 어떤 그 아픈 역사의 그 상처가 다 다시 재현되는 듯한 이런 고통을 줍니다. 정말 저는 이 문건을 갖고 어디 가서 토론을 하고 설명을 한다 할 때마다 가슴이 콱 미어지는 듯한 그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군사 문제에 뛰어드는 건데 아직도 이게 있다니 이런 것들은 참으로 저희한테 비통한 마음을. 최 변호사님, 저희 방송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게 문건까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따로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오신 정도로 허경표를 줄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사람 달라. 하실 말씀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아예 그 정권을 넘겨드릴 테니까 김종대 의원님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아니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해주시죠.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탄핵 기각이 될 때를 대비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 대비용이지 예비용이지 이게 실행용이 아니라고 주장이 상당히 보수 언론 쪽에서 많이 퍼뜨리고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수 쪽이나 을지훈련할 때 많은 그런 문구를 보잖아요.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북한이 남침을 했다 아니면 극소 지역에서 도발을 했다 이때 남한의 좌파 용공 세력들이 준동을 해서 동주 폭동을 일으켰다 막 이러잖아요. 얘들을 어떻게 잡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막 훈련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좌파가 북한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같이 준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자 하면 내란 예비 음모가 되거든요. 이미 그렇죠. 안 내려와도 북한이 남침을 안 해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탄핵 기각 결정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하자고 했다고 그러면 내란 예비 음모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석기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석기 의원도 그래서 처벌받은 거죠. 아니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나왔어요. 고법에서. 근데 1심은 유죄였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다 들어봤는데 뭐 평택의 유류고 폭파시켜버리자. 해와 전하고 폭파시켜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옆에서 무슨 아기가 울고 있고 아줌마들이 옆에서 떠들고 있고 아니 무슨 무장봉기 논의가 그것도 거의 저 공공장소에서 말이죠. 아주 허접하게 나오는데 그 발언 두 마디를 가지고 내란 음모죄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내란을 음모한다는 거는 집단의 결의가 있고 지도자와 추종 세력이 있고 성공 가능성까지 타진한 역할 분담까지 이루어진 체제. 이걸 내란 음모라고 하는 건데 아니 저 그 통진당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애기 달래다가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뭘 폭파시키자 그러다 이게 내란 음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법으로 가서 아무리 봐도 이게 무장봉기라고 하기엔 너무 허접하니까 무죄가 나오고 대신 뭘 뒤집어 씌웠냐. 내란 선동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징역 9년을 받았어요. 그 아직도 저 감옥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말 한마디만 해도 내란 선동이나 내란 음모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부대는 뭘 하고 저 부대는 뭘 하고 역할 분담은 이렇게 하고 계엄사 편성은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서 기무사는 그 밑에 합동수사본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고 그런 어떤 실행에 관한 사항들을 모조리 명기해 놨는데 이건 일상 업무지 내란 음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란 음모가 되긴 힘들어요. 기무사령관이 그냥 내가 검토하라고 그래서 만든 문건이야. 이런 내란 음모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은 내란 음모로 기소됐던 사건에 비해서는 훨씬 위중하지 않냐.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시기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된다고 보시는가요? 내란죄도 있고 내란 예비 음모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란 선동죄도 있고 하는데 모두 다 실행행위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란죄도 실행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란 음모와 음모 예비도 사실은 범죄 실행이 없는 것 같은데도 실행행위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비에 맞는 실행이 이 문건 자체가 그리고 작성 주체가 군부대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내란 예비 음모가 충족이 완전히 됐다고 보여지죠. 이석기 의원은 일개 의원이지만 이거는 군부대거든요. 그것도 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군부대이기 때문에 더 실행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3월에 이석구 그 기무사 사령관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그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언론에는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네. 보고를 했더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언론 표현에 따르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더라. 외부 기관의 판단을 의뢰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송 장관의 면피용 발언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 외부 기관은 다름 아닌 감사원이었다. 이건 제가 밝혀낸 거예요. 근데 그런 감사원에 뭔 판단을 의뢰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문건을 보내서 이걸 법적으로 좀 직무상 월권은 없는지 이런 의견을 달라고 한 것처럼 착각하지. 그게 아니라 평창올림픽 폐회식에서 때마침 옆에 감사원장이 서 있었던 거예요. 때마침. 그날 송 장관이 이 문건을 가져간 게 아니고 올림픽 폐회식에서 섰는지 앉았는지 몰라도 옆자리에 앉은 감사원장한테 국방부에 뭐 이러저러한 뭐 계엄 문건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툭 던진 말이었네. 이러니까 감사원장이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문건이 있다면은 뭐 저기 계엄에 대한 어떤 법적 검토면은 문제가 안 되고 그런 건 법리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우실 거고 다만 이게 기무사의 직무에 맞느냐 그런 어떤 그 직무에 대한 월권행위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야. 요게 그게 국방부가 외부기관에 의뢰했다고 하는 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면피성 발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나갈 때까지 감사원은 이 문건을 못 본 거예요. 지난주까지. 청와대 참모들한테도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송 장관. 그 얘기가 저기 국방부는 청와대 보고했다는 근거인데 이 문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저기 감사원장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이게 뭔 얘기가 뭐가 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없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머리 좋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면 최 변호사님 같이 뭐 좀 이 정도 실력이 되면 그거 좀 한번 봅시다. 뭐 갑자기 저를 칭찬해 주세요. 아니야 내가 너무 디스해 미안해서 우리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저기 낚아챌만도 했는데 그 당시에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민정수석도 이게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게 보고했다고 해야 되나 말았다고 해야 되나 애매하니까 묘한 상황이네.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둘러친 거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정권 내 소통 관계라는 게 이 문건이 발견되고도 지난 넉 달 동안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가 고장나 있었어. 그러더니 이게 문건이 터지니까 물먹은 기자들은 또 송 장관을 책임을 묻는 기사 쓰고 이건 문건을 터뜨린 거와 무관하게 다른 의도로 진행이 되니까 이제 주워 담지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일 해명하기 뭐 급급한 이 상황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격분하게 만든. 그래서 요즘은 기무개혁 본부장이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문건 나한테 다 가져와. 그다음에 기무개혁 TF 돌려. 특별수사단 만들어. 다 대통령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무개혁 본부장이 대통령이 돼버렸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모들이 잘못 보좌한 거다. 즉 의제 관리에 실패한 사건이라 이겁니다. 이게 이 중요성을 비해서는 말이죠. 저는 뭐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이런 문건, 이런 비슷한 식의 취지의 이제 문건들을 많이 만들어요. 무슨 뭐 일이 발생을 하면 경위, 뭐 원인, 경위, 뭐 이렇게 대처 방안, 막 이렇게 보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걸 딱 보면서 정말 최근에 정리하던 고전이 하나 있는데 칼 슈미트라는 사람의 정치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칼 슈미트라고 이게 나치의 부역 혐의로 2년 동안 교도소 갔다 온 양반인데 이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그 어떤 독재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적을 동지하고 적을 나눠서 그 적을 치고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위기가 독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독재를 위해서 위기를 만들고 적을 만드는 것 실제는 그렇잖아요. 사실 독재를 위해서 위기와 적을 만드는 저장하고 이 문건을 가만히 보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계엄이라는 독재, 군사 독재를 위해서 위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적을 또 조장하고 이런 냄새가 짙게 나오거든요. 현 시국 판단에 대해서 종북 세력이 있다.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은 점점 더 커진다. 외부적으로 북한이란 적의 도발은 더 커지고 내부적인 적들, 종북 세력은 더 점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들을 만들어서 더 위기 상황을 고조시켜서 계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그 조직 이기주의, 관료 이기주의, 공직사회에 좀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에 사건이 이게 터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자갈밭길을 갈 것이냐, 꽃길을 걸을 것이냐, 이건 지켜보면 알 것이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갈밭 사이에 꽃씨가 뿌려져야 나중에라도 꽃길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우팟 매거진이 마련한 네 번째 시간, 언기레기 연합의 김남균 기자, HCN의 보물 최용현 변호사,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